자, 이번 시간 이제 조선 전기의 그 마지막 단원이죠. 근세의 문화편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화편은 재미는 없다. 그런 거죠. 재미를 찾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문화편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정치편과 어울려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페이지는 202쪽이에요. 민족문화의 윤성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선전기 문화의 특징인데요. 조선전기라고 하면 이제 건국 초 15세기 때 훈구가 집권하면서 그렇죠? 자주적, 민족적, 실용적 성격의 학문이 발달했다.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하면 일단 조선전기죠. 그러면 15세기는 누가 집권하죠? 훈구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16세기는 누가 집권해요? 사림이 집권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향이 틀려요. 훈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진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성격을 띠죠. 민족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것을 또 강조해요. 하지만 그 사림 쪽에 가면 조금 내용이 틀려지죠. 진취적 약간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민족적이다기보다는 약간은 인정하기 싫지만 사대적으로 가게 되고 이 실용적보다는 조금 그 깨끗한 선비의 기계를 담은 그렇죠? 선비의 기계를 담은 무슨 뭐 그림 쪽에서 보다면 그림 쪽이나 그 백자 같은 거 그렇죠? 문화에서 백자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군자 이런 거 쭉쭉 뻗어나가는 선비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때는 민족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시했었고요. 사림은 과학기술 천시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가 된다라는 거. 자, 한글 창제죠. 그래서 훈민정음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훈민정음은 누가 창제를 하지요? 세종대왕이 그렇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하고 창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 때. 유네스코 기록 문화 유산이고요. 우리가 이제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정음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뭐 말이 많죠. 세종이 먼저 혼자 만들었다. 아니다. 집현전 학자들하고 만들었다. 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세종 때 훈민정음 만든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설이 없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부국 그래서 용비어천가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불경, 농서 이런 것들 다 간행을 했던 게 보통 15세기. 자, 이제 역사 편찬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역사. 자, 특징이 있어요. 자, 건국 초에는 건국을 처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인 역사,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국가의 정당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자주적으로 막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국사, 정도전, 요렇게 이제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15세기 중엽 정도 가면 어떻게 이제 훈구파 자주적이죠. 그래서 자주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문화, 역사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고려사라든가 그리고 고려사 전록. 자,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 요런 것들이 15세기 역사서다라는 거고 16세기 가면 아무래도 사림이 집권하죠. 그래서 조금 사대적이다, 존화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기자실기, 이의 기자실기 정도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서 한번 볼게요. 책으로 가시면 양가로 1번에 역사서, 동그라미 1번에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래서 실록 같은 경우 편찬되어 있다. 이건 뭐 자주적인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실록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입니다. 철종 이후에는 고종이잖아요. 고종 때는 또 일제강점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종 때는 일본 놈들이 요거를 각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록이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무시하고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를 우리 조선왕조 실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관 내에 실록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승하하면
춘추관 내 실록청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각종 이제 사초, 그래서 이제 시정기, 뭐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치는 거죠. 자, 편찬.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와 각 문서를 만든 시정기, 그리고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병사 등록, 일성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편찬을 하는데, 어떻게 연도별인 편년체로 연도별 편찬을 한 것이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 자, 동그라미 2번에 또 실록이 있으면 의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궤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왕실의 행사 있죠. 행사를 그림과 설명으로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의궤입니다. 자, 의궤 국가 주요 행세 기록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의궤만 현존하고 있다.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제 소실되고요. 자, 그 15세기 건국 초기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건국 초기 태조 때 정도전 고려 국사를 편찬하는데요.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동그라미 4번에 15세기 중엽. 15세기 때는 자주적인 역사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니은번에 보면 편찬사서 고려사 기전체로 돼 있고, 고려사 전료 편년체로 돼 있고, 동국통갑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 자, 15세기 역사서 그 내용이 있죠. 고려사, 세종 때 김종서, 정인지 등이 국왕보다 재상의 역할을 강조한 고려국사를 개찬하기 시작해서 수차례 작업을 거쳐서 문종 원년에 작업했다. 이 고려사라는 게 원래 세종 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세종이 작업을 해라 역사서. 그런데 계속 바꿔.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막 몇 년에 걸쳐가지고 다 역사를 돼가지고 막 10년 거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꿔 안 돼. 그래서 또 바꿔봐요. 그래서 고려국사를 이 수정을 본 거거든. 수정 봤는데 요거를 또 내니까 안 돼 하다가 이제 세종이 결국에는 이 작업을 보다 계속 뒤집어요. 편년체로 했다가 기전체로 해봤다가 뭐 이것도 해봤다가 신하들만 죽어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성 직전에 세상이 승하하고 세종이 그 다음 왕 문종 때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사 전료도 이 고려사가 기전체로 되어 있는데 고려사 전료를 또 한번 편년체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수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 국사를 수정해서 고려사로 만들고요. 뭐 1편, 2편으로 그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저의 생각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고려사를 고려국사를 보고 고려국사를 각색해서 고려사를 만들었으면 고려사 전류는 뭐냐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고려국사를 각색해서 만들었다, 혹은 고려사를 각색해서 만들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어차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요게 요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전체 편년체다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끝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15세기 그 역사서. 그래서 이제 서거정의 동국통감도 15세기 거다라는 거. 16세기는 조나주의적 기자실기가 나타나 있고요. 자, 이제 지리서와 윤리서를 한번 볼게요. 자, 지리서, 지리지라고 하는 거. 지리지는요, 지도는 이견이 없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리지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흥분을 했어. 막. 자, 이쪽에 보면 동쪽 끝에 가면 일본이 있고, 일본 옆에 이제 서쪽에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반도로 되어 있고, 한반도.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 누가 살고 있고, 그 서쪽으로 가면 세상의 중심인 중국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지리지라고 하고,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지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죠. 지리지. 그렇지? 몇 페이지, 몇째 줄이 어떻게 나와? 지도인데. 그렇죠? 지리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봅시다. 지도, 혼일강이 역대국도 지도죠. 혼일강이 역대국도 지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사상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세계 지도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림을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덧붙여가지고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그래서 15세기 태종 때 제작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랫줄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기 때문에 지워버렸네. 혼일강리 역대 국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때? 태종 때. 자, 기타 팔도도가 있고요. 동국지도가 있어요. 세조 때. 그래서 동국지도 같은 경우는 세조 때 과학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과학 측량 기구 뭐가 있냐면 인지의와 규형이 있거든요. 인지의는 원근감, 그러니까 원근감 멀고 가까운 거 요것을 측량하는 기구고요. 규형은 높고 낮음, 고저를 측량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를 이용해서 거의 실측에 가까운, 그렇죠? 이 과학기구를 이용해서 만든 지도가 뭐냐? 세조 때 동국지도다.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조선 방역지도 명종 때 있었는데 조선 방역지도는 윗동네에 만주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주하고 대마도도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영토 의식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요 지도가 예전에 10몇 회 차에서는 지도를 다 이렇게 순서 맞추기 해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순서대로 해라. 근데 그게 지금 정답이 안 되죠.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순서 맞추기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리고 동국지도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방역 지도도. 자, 지리지 하면 무엇이 있을까? 신천팔도 지리지가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인데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니까 세종 때만 단종 때 만듭니다. 그쵸?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동국여지 승남은 성종 때인데 오른쪽에 날개 보세요. 성종 때 팔도 지리지, 동문선 등을 창구해서 노사신 각임행 등이 저술한 최대 인문지리서로 9년의 연역, 지세, 인물, 풍속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수록해놨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동국 여지승남은요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고 갔던지 그 정도로 자세하게 돼 있었다라는 거. 자, 윤리서가 있죠. 그래서 윤리서는 이제 삼강행실도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세종이 세종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고요. 대청마루에 어른이 한 분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해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럼 뭐예요?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려라라는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게 대한 설명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윤리서. 그래서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삼강행실도예요. 시험 잘 나와요. 세종답잖아요. 그렇죠? 자, 국조 올해 의입니다. 그래서 5가지 예의예요. 그래서 국가의 5가지 예의를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종 때 국가 행사에 필요한 5가지 의례, 길례, 가례, 빌례, 굴례, 훈례가 있는데 이렇게 의례를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15세기 거 세종, 성종. 자, 이륜행실도가 있어요. 이륜행실도 그래서 중종 때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 그리고 이들에서 지켜야 될 윤리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뭐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지, 싸우지 마라 이런 윤리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동몽수지, 왠지 동몽 어린애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켜야 될 예절 이런 것들. 자, 법전이 있으니 조선 경국전이 있지요. 조선 경국전 누가 만들었다? 삼봉 정도전이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문감도 있고요. 경제문감 역시 정도전이 만들었고 조준이 만든 경제육전이 있었고 그리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경국대전이죠. 자, 경국대전은 2가지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편찬 시작은 누구 때지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고 그리고 완성 그리고 반포, 완성 및 반포를 했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성종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얘기가 막 나오다가 편찬하기 시작하고 완성을 보지 못했다. 누구예요? 세조. 편찬을 완료했다 혹은 반포했다라고 하면 성종. 이렇게 해서
뭐 가나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조 때 풀어라, 성중 때 풀어라, 뭐 낼 거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교육기관을 좀 볼게요. 교육기관. 여러분들은 판서를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교육기관 판서도 역시 제가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 만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는데. 자, 조선의 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의 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교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일단 서당에서 공부해요. 애기들이 서당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살에서 보통 16살 요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서당입니다. 자, 서당으로 공부하다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애들 있죠? 중앙은 사부학당으로 갑니다. 사부학당 줄여서 사학이라고 하고, 요것이 이제 중앙에서 서울에서 있었던 애들이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향교는 서울에 없는 지방에 있는 애들이 이제 공부했던 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사부학당과 향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 봐야 돼요? 수능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생원과 그리고 진사과, 이런 속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편에 조금 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생원 진사시를 보게 됩니다. 생원과 진사과. 그래서 속과를 보면 어디로 가죠? 학교, 대학교를 가잖아. 대학교 어디예요? 국립대학교 성균관을 갑니다. 그렇죠? 성균관. 이게 이제 대학교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그렇죠? 중고등학교 걸쳐서 이게 이제 수능 시험 보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원진사가 되면 일단 뭐가 됩니까? 하급관원이 되잖아요. 하급관원이 되기 때문에 하급관원이 되고, 그리고 성균관 유생이 되기 때문에 하급관원과 성균관 유생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급관원 신분이 되는 것이 성균관 유생. 그리고 이제 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선 대과를 보게 되는 거죠. 대과는 몇 명 뽑는 거죠? 33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급 관료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라는 거예요. 하급관원도 대과 봐야 고급관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승진해가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장관이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고시나 이런 거 봐가지고 장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과 시험을 꼭 보게 돼 있다. 구급 공무원, 그리고 장관 보려면 또 대과 시험 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죠. 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양거래 1번 교육제도의 특징. 그래서 유교교육 중시하고 뭐 이렇고. 자, 양거래 2번에 이제 성균관입니다. 고등교육이죠. 대학교입니다. 성균관은 대학교. 얘들을 한번 보자. 최고학부기관 당연한 것이죠. 동그라미 2번 입학 및 교육 속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과를 중시하는데 속과만 반드시 봐야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따로 봐서.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권리 보장. 그래서 비정기 시험 알성시 성적 우수사는 또 그 문과 대과에서 1차 시험 또 면제받기도 하고요. 상소, 공관, 뭐 건당, 단식, 투쟁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갑자기 단식한다 그러면 왕이 그것을 또 이제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들은 그 상소할 수 있는 하급관원 신분이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못했다라는 거죠. 들어줘야 돼 얘기. 니들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구성. 대성전이 있어요. 공자 사당. 그래서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던 것이 성균관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양거래 3번에 이제 사부학당 봅시다. 사부학당 중앙이죠. 중앙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왜 4개냐면 서울의 각부의 중, 동, 남, 서.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북이 빠지고 중학 들어가면 돼요. 동서남북, 중서남, 동서남북, 동서남중. 힘드네. 자, 이렇게 해서 4개 사부학당이 설치됐습니다. 각각 정원은 100명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자, 입학 및 교육 8세 이상 양인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종육품 교수와 그리고 정구품 훈도가 파견돼서 여기에서 교육을 했었다라는 거. 제가 있었어요. 기숙사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향교와 달리 문묘는 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하나 넘어갈게요. 향교를 한번 보자. 양거래 4번에 향교가 나오죠.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성인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부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이 됐는데 부목은 뭐 90명, 목은 군은 50명, 현은 뭐 30명 정도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었고 중앙에서 지방이니까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도 파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둘 다 교수와 훈도가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기타 서당 사립 교육기관 있죠. 사학이나 양교에 입학하지 못한 애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얘들도 역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격은 다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서원이 있습니다.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을 연구해서 후학을 양성했던 장춘의 사립기관.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기술교육, 잡학이죠. 그래서 잡과 기술학은 해당 관청에서 각기 교육했습니다. 자, 이제 성리학과 기타 사상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서 성리학 모르면 안 되죠. 성리학. 우리가 공부할 때 성리학 너무 어렵다라는 거. 성리학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과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이에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뭐냐고 더 물어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성리학의 정착입니다. 자, 15세기 때 1번에 관학파가 있고요. 사학파가 있어요. 관학은 뭡니까? 중앙에서 받은 거니까 15세기 때 훈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지방으로 낙향한 사림들은 사학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었겠죠. 그래서 관학파, 사학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형성 조선 초기의 새로운 문물제도 정비,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관학파.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것도 다 했지만 오직 성리학만 했던 것이 사림파예요. 자, 사림파 양거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성향 맨 끝에 보면 성리학 즉 이념의 제도의 실천으로 개혁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것도 학문적인 성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에 그 성리학의 융성 이기철학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기철학. 자, 이기철학인데 발달 배경 16세기 서경덕과 이현적. 자, 이들이 이제 성리학의 선구자가 되는데요. 자, 서경덕은 주기철학, 이현적은 그 주리철학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기도 언니. 그럼 됐어요. 참 됐어요. 경기도 언니. 서경덕은 주기철학의 선구자, 이현적은 주리철학의 선구자, 경기도 언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서경덕과 조식이 나오는데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주기철학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주기철학 끝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에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던 조식학파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현적은 기보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주리론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나오죠. 이황과 이가 나옵니다. 야, 이게 나오지. 이게 이제 덜 나옵니다. 그렇죠? 이황과 이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우리가 이황, 이 나오는데 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잘 나오니까. 자, 이황은요 주리철학을 집대성했고 이는 주기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주기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주리론 뭐 어려워요? 주자를 가려볼까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 그리고 도덕 이런 거 원리 원칙에 중시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황. 이는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경험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띄워보다 보면 잘못된 것도 보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경험과 현실을 중요시했던 쪽이 주기철학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주장은 이기이원론이에요. 이기이원론. 조금 어렵지만 이와 기는 다를 이자를 쓰죠. 그래서 두 개다. 이기 다를 이가 아니고 이기 이 두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이원론 틀린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 무슨 소리냐, 이기는 이론론이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인 현실 세계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하고 이원론이라고 해요. 분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쪽이겠죠. 자, 그리고 저서가 성악 10도입니다. 10도. 성악 10도고, 성악 10도의 내용도 아셔야 돼요. 군주, 왕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군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이 이제 성악 10도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학문을 게을리하지 마셔라 라는 쪽인데, 이는 성악집요라는 책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은 뭐냐면, 군주가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야 된다. 군주를 가리켜서 성군에 이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악집요 쪽입니다. 자, 그리고 또 책이 뭐 있을까? 주자서전료가 있고요. 주자서전료, 이왕의 책이고, 전승록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문답이라든가, 그리고 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 기자실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만 양병성을 얘기했던 만원봉사. 그래서 10만 명의 군대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10만 양병설, 이것도 주장을 했었던 것이 이입니다. 결국에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임진왜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영양. 이 주리론은 이론을 엄청나게 공부해서 엄청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을 집대성했어요. 성리학의 이론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일본의 성리학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야.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험적인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현실을 계속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체제 개혁과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조금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 성리학만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리학이 모든 것이다. 성리학 뺀 나머지는 다 배척하겠다라는 것이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정척사 사상으로 주리론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더 한술 더 떠서 한 번 더 가면 의병운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리론 같은 경우는 자, 이 북학 사상 쪽으로 심취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개화 사상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개화 사상 가기 전에는 또 실학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개화 사상.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막 달라들고 막 그럴 때 위정척사 사상 의병 운동을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애국계몽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무식하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이야라는 쪽으로 확대가 되니 주리론, 위정척사, 의병, 주기론, 개화, 애국계몽,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울 것이냐?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나 해가지고 나 해서 이제 1,000원, 5,000원짜리에 이렇게 이제 5,000원권, 1,000원권을 딱 놓고 풀어라. 가는 어떠고 나는 어떠고 이렇게 시험 문제 이제 전통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폐를 보잖아요. 제가 지폐를 꺼내면 또 그러니까 지폐에 보면 이황과 이가 나와 있어요. 1,000원짜리는 누굽니까? 이황. 5,000원은요? 이와. 이걸 모르겠어? 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신사임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세요? 신사임당. 그래서 모자지간의 화폐에 출연을 하는 대단한 가문이죠. 그렇죠? 신사임당은 또 최고 현찰 5만 원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 외웠다. 그렇죠? 5. 그러니까 어머니가 5, 아들도 5.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냥 외우자고요. 그렇게 뭘 따져요. 자, 그리고 요 둘을 놓고 이제 보자라는 거죠. 이황과 이황이 먼저 사람이고요. 이가 나중 사람이에요. 지폐에 보면 그 인물 밑에 생물연대가 나와요. 촥. 그래서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황이 먼저 그리고 이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 동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황이 먼저 사람이니까 보세요. 주리론 뭐부터 할래요? 이황이 먼저니까 이론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리론. 그리고 이제 경험이 뭐 이론이 완성됐으니까 경험이 되는 거고.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창피해. 자, 성악십도, 성악집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악십도하고 성악집요 어떻게 외울래? 라는 거죠. 이황은 성악집요를 그 저술을 해서 주리로는 집대성했다. 어떻게 해요? 이황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훈민정음 있죠?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아하, 먼저 사람이니까. 됐다. 제가 지금 안 쳐다보죠? 창피해서. 자, 창피해. 자, 그리고, 자, 성악십도, 성악집요 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판단할 것이냐? 뭘 판단해? 군주가 스스로잖아. 스스로. 아유, 진짜. 오글거려. 자, 성악집요 어떻게 신하가 가리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르쳐요. 집요하게 가르쳐야지. 집요하게 가르쳐. 됐다. 자, 빨리 넘어가자. 자, 창피해. 이것도 조용하니까 더 창피하네. 자, 요거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요 가로놓고 나눠놓을 때도 있고요. 이 그 중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성악십도, 성악집요, 저술한 인물의 특징을 찾아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고급 시험은 어떻게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죠. 군주가 스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료에 담겨 있고 아니다 신하가 군주를 성군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사료가 나오면 이황과 이의를 찾으셔야 돼요. 창피하니까 빨리 갑시다. 자, 양괄호 3번에 학파의 형성과 대립이에요. 자, 동남 1번 학파의 형성. 그래서 막 이런데 표를 보세요. 자, 분당. 그래서 분당에 보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죠.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고 서인에서 노론과 서론으로 갈려요. 우리가 이거는 다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제 1시간 내내 저번 시간에 1시간 내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그래서 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식학파 써 있잖아요. 조식. 그래서 조식 칼을 찬 선비 딱 기억하시면 되죠. 칼을 찬 선비. 선비가 칼을 찼구나. 의병장 배출. 그렇죠. 그리고 북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 때 광해군을 지지해서 집권 세력이었고 남인은 이제 이황학파고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고 되고 노론 소론 점차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나오니까요. 자, 이제 불교와 기타 신앙이 나오는데 불교라는 거. 자, 우리 그 조선은 유교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억제했던 억불숭유를 태조 이성계가 벌써 이제 시작하고 개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불교를 계속 억압합니다. 자, 불교 정책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억불 정책. 그래서 태조 때 사원의 토지 그리고 사원에 딸린 노비 다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불교가 썩어 빠졌다라기보다 불교를 전파하려고 했었던 스님들이 썩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봐야지 불교를 그냥 싹 다 불교 교리 자체가 싫어 뭐 이런 쪽은 조금 그렇죠. 자, 태조는 이렇게 그랬고 도첩제를 실시합니다. 도첩제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제 승려를 그 승려가 될 사람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그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정한 포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도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려 출가를 억제하는 제도지. 자, 태종입니다. 사원 정리하고 토지 노비를 몰수하게 되고요. 세종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선종과 교종, 불교죠. 이 양종의 36개 사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국에 있는 불교를 다 철폐했던 것이 세종이에요. 성종 때는 도첩제를 폐지합니다. 승려가 되려면 국가에서 포를 납부하고 국가에다 포를 납부하고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라라는 제도를 폐지했다는 것. 그러면 스님이 이제 될 수 있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아예 스님이 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길조차도 없애버렸다는 거지. 이제 승려는 이제 될 수 없어. 승려 강력한 억불책이 되는 거. 중종 때는 승과 있다 있게 뭐가 필요했냐 그래 없애버리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불교 사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신앙 그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명맥을 이어서 넘어왔을까?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왕들이 불교를 억제했다. 하지만 불교를 또 보호했다. 이런 왕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불교 억불책이 있으면 불교를 보호하는 불교 보호 정책도 있으니요. 자, 세종 때 이상해요. 세종은 선교 이렇게 해서 36개 남기고 다 철폐시켜놓고 자신은
궁 안에 사원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절하고 막 그랬어요. 자, 세종 그래서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석보상절을 간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불교의 교리를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세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억불이 아니고 숭불 쪽에 가까워요. 왜? 세조는 뭐 했습니까? 세조는 왕위를 천탈했잖아요. 그래서 단종에게 권력을 뺏었다라는 저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뺏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나라예요? 유교 국가죠. 유교 이념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는 유교를 강조하는 순간 내가 내 욕을 하는 거니까 유교 반대 있는 거 불교를 믿자 그래서 불교를 보호를 해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간경도감을 설치해서요. 월인석보는 자신의 아버지죠 세종대왕이 찍어냈던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서 월인석보를 출간을 하고요. 그리고 큰 절을 지으니 그것이 원각사. 그리고 그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짓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고려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어요. 요거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죠. 나오면 안 돼.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왜 그러냐면 고려 시대에서도 가장 큰 탑이 뭐예요? 경천사 10층 석탑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한 탑을 만들었다는 건 불교를 강력하게 진흥했다.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조는 월인석보, 원각사의 10층 석탑.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예전에 그 월인석보 있죠? 월인석보를 사료로 해가지고 탁 내준 적도 있어요. 누구냐? 세조지요. 자, 그리고 명종 때는 승과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승려도 뽑았고,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임란을 배웠죠. 임진왜란 때 누가 활약하죠? 유정, 휴정 이런 승려들이 활약을 한단 말이죠. 이 승병이에요. 여러분들 이 불교 이 교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호국불교가 있습니다. 호국불교. 그래서 호국불교라는 것이 나라를 보호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승병이 그 승려들이 이렇게 불교를 억압하는데도 뛰어나와서 국가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승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란이 끝난 다음에 부처님의 뜻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떡하냐 맨 처음에 우리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 업불숭이였는데 그렇다고 불교를 장려할 수는 없고 그래 그냥 불교 억제 정책은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양거래 2번의 사상의 발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도교. 건국 초기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인 점에서 소격서를 설치하고 또 참성단에서 일월성신, 일월성신에게 일, 태양, 월, 달, 성, 별, 그렇죠? 이들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초제. 그래서 하늘 보고 별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초제가 성행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훈구파들이 좋아했었는데 살인파가 등장을 하자마자 도교, 살인은 뭐가 팽배합니까? 무조건 유교죠. 유교, 성리학 뺀 나머지는 다 안 돼라고 했는데 도교가 있어. 도교, 유교, 웃고 있네. 그러면 도교 행사 다 폐지. 게다가 훈구파잖아요. 그렇죠? 훈구파가 좋아했던 거 웃기지 마. 그리고 싹 다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에는 오히려 도교 행사 폐지되고 16세기에는 오히려 산속 문제 이런 것들로 가게 되죠. 이해절. 동그라미 2번 풍수지리설이 한양청도에 시작하자마자 반영이 된 것이고 자 그리고 16세기 산속 문제 이거 풍수지리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선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한번 볼게요. 자 조선전기 과학기술 양거래 1번의 기술의 발전 동그라미 1번 배경 조선 초 세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집권층은 부국강병 민생안정과 이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이것이 관련성이 높다라고 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국가가 장려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됩니다. 15세기 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지만 사림들은 어떻게 해요? 과학기술 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때 거꾸로 가요. 15세기 때는 발전했는데 16세기 가면서 점차적으로 존화주의적. 게다가 이제 16세기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그 서인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서인은 어땠습니까? 중국을 4대하지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4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꾸로 이제 기술은 쇠퇴하는 쪽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그 2번에 큰 2번에 과학기술의 발전 볼게요. 그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천문 농업진흥을 위해서 천문을 강조합니다. 예전에 천문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기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천문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천문기구의 제작. 그래서 기업관 세종때는 아주 그냥 그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왕이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대신들이 볼 때는 세종 아주 위태위태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천문을 그 측정을 한다. 이건 누가 해요? 황제가 해야 돼요. 천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이것을 하고 우리는 요거를 따라와야 되는 건데 세종은 그게 아니고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주적으로 우리가 천문도 측정을 하고 달력도 만들고 왜? 농업, 백성이 곧 하늘인데 백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백성은 밥을 먹어야 된다. 농업기술 성장을 하려면 우리만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문을 장려를 해요. 자,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그 대신들이 볼 때는 이거는 큰일 난다. 중국이 알면 난리 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억누르고 다 있어요. 세종 천체 관측기군, 호니, 간이, 혼천이 이런 것들 만들었고 그리고 시계가 없잖아요. 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었어요. 앙부일구는 해시계죠. 해시계가 만들어졌는데 물시계를 왜 만들어요? 물시계는 해가 안 떴을 때 해시계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시계를 만듭니다. 물시계 같은 경우는 그 자경루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자경루를 크게 원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자경루 커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물이 똑똑 떨어져요. 똑똑하면 여기에서 구슬이 땅 쳐요. 그럼 구슬이 시간을 알려주는 여기에 있는데 이 바운더리에 쑥 해서 툭 들어가. 그럼 구슬이 띵 하면서 딱 가요. 그러면 그게 구슬이 딱 돼서 여기에 그 위에 인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종을 쳐요. 꽝. 그래서 시간에 맞게끔 땅 칩니다. 이게 방울 똑똑똑똑 떨어질 때 구슬이 띵땅 쳐가지고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시계.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거죠. 자,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구 추구기도 만들어요. 근데 추구기는 그 세종의 아들 그 누굽니까? 문종이 세자 시절 때 문종이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세종 때 만들었으니까 세종의 업적 됐다. 자, 동그라미 니은번에 세조. 세조는 아까 또 지웠네요. 인지의와 규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도에 활용했죠? 그 지도가 뭡니까? 동국지도이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천문도인데요. 천문도는 천문을 그러니까 별자리를 그린 거죠. 이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그 참고해서 이것을 이제 조금 손봐가지고 그린 건데요. 태조 때 제작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 날개 그 사진으로 제가 그림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이 천문도 별자리인데요. 어떤 건 별자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 홈을 엄청 깊게 파놨어요. 근데 어떤 건 얇게 파놓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밤하늘 딱 봤을 때 그 별이 크고 그럼 크게 파고 작고 작게 파고 그리고 이 반짝임이 그 엄청나게 이제 반짝인다. 그러면 깊게 홈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컴퓨터로 지금 천문도하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고 하니까 돌에다 새긴 거거든. 각석을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딱 해봤는데 거의 뭐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손색이 없대. 지금하고 엄청난 거죠. 대단한 나라 조선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칠정산이 있는데 칠정산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칠정산은 내편과 외편으로 나눴는데
칠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우리나라의 달력입니다.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은 만들 수가 없죠.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만들었어요. 이게 칠정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하늘을 봤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최초의 달력이었다. 이것이 칠정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나게 칠정산 사진 나오고 막 칠정산의 그 책에 그 사진 박아놓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서울 기준으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사료로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세종의 업적을 찾아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칠정산 기억본 역법서의 편찬 세종 때 제작한 칠정산은 중국의 내편 수시력과 외편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해서 만든 역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관측해서 일부의 오차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양거래 2번의 농서입니다. 농사직설 모르시는 분 없죠? 농사직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전기의 과학 그 문화편은 거의 다 세종이 그냥 그렇죠? 농사직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서입니다. 역시 세종이죠. 그래서 우리 실정 자주성이죠. 그래서 왜냐면 중국 농법서를 썼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고, 그리고 이 위도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하는 대로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열받아가지고 자, 우리 뒤뜰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 삼아서 자기가 막 농사를 쳐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백과사전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농사직설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죠. 사시찬요 세조 때 만들었고 금양점록 강희맹이 만든 것, 이것이 농법서입니다. 자, 과학 기술의 발전 기타 양거래 3번에 보시면 의약, 향약, 집성방 있죠. 약이잖아. 그래서 약재, 우리 약재, 이 지금까지는 다 중국 약재를 썼거든. 그 향약 집성방 이렇게 있지만 향약 구급방이 있지만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약재를 썼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그 치료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법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중국에는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걸 썼거든요. 이걸 다 고쳤어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 약학 백과사전을 세종이 또 만들었고, 의방 유치 의학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렇죠?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양반. 활자 태종 때 주자소를 만들고 개미자를 주조했는데 세종 때로 조금 기억을 합시다. 갑인자를 주조합니다. 또 갑인자. 자, 갑인자를 주조하고 조지서, 종이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자판 조립인데, 식자판 조립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탁탁 넣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인쇄 능률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던 때가 세종 때. 병서에도 능했어요. 그래서 병법서도 썼으니 그게 총통 등록. 그리고 이제 무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화약 무기, 태종 때 최산. 이 최산은 최무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화약을 제조했다라는 거죠. 거북선 태종이 만들었고요. 거북선은요, 우리가 이제 선조 때 처음 만든, 이순신 처음 만든 그게 아니고요. 이순신이 그 휘하장수에서 이제 기술자를 뽑는데, 기술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태종 때 만들었던 거북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게 거북선이거든요. 태종 때 있었어요. 비거도선도 있었고, 자, 신기전이 있는데 신기전은 뭐냐면 화살이에요. 화살. 로켓포인데 화살 작은 거. 그래서 화살 딱 있으면 여기에 이제 화약을 넣어가지고 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픽 해가지고 팍 꽂히는 거죠. 로켓포인데 이게 신기전이 소, 중, 대 막 이렇게 해서 대신기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큰 거는 엄청나게 커요. 뭐 지금처럼 막 포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칙 해가지고 팡 터치는 거예요. 로켓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세종입니다. 그죠? 화차라는 것은 이거하고 조금 틀린 거, 구멍이 100개 정도 있고 이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 심지가 있고 화살을 꽂아 심지에다 칙 하면 팍 그럼 화살 100발이 따닥 나갑니다. 엄청난 거예요. 멋있다. 자, 이것이 이제 화차. 자, 넘어갈게요. 이제 건축물을 한번 볼게요. 건축. 자, 15세기하고 16세기로 나뉩니다. 15세기는 훈구파지요. 훈구파는 조금 부국강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성곽이라든가 도성, 그렇죠? 이런 것들 빡 올리고 대문 막 이런 것들
대문 이런 것들 도성을 정비하고 이런 쪽에 강했다면 16세기는 살인파지요. 살인파는 이 훈구 멍청한 것들, 무식한 것들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많이 만들어요? 서원, 자신들의 그 자치 이 향촌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서원 있잖아요. 공부를 시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건축과 예술 4번이죠. 1번의 건축, 양과로 1번의 15세기 건축입니다.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 그래서 특징, 왕권 강화, 신분질서 확립을 위해서 궁궐, 관아, 성문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자, 건축물 동그라미 2번 궁궐, 그래서 경복궁, 창경궁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원, 해인사, 장경, 반전, 무의사, 극락전, 성문, 숭례문, 평양의 보통문 이런 것들, 탑은 원각사의 10층 석탑, 역시 세조 때 만든 것 이런 것들. 자, 양과로 2번의 그 16세기 건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특징, 서원 건축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가람 배치 양식의 주택 양식을 매치시켰다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가람 배치는 너무 어렵죠. 이거는 절터라고 보시면 돼요. 절터. 절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절이 엄청나게 넓은데 드문드문 집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옥을 만든 거. 드문드문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서원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가람 배치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됐습니다. 공예와 기타 예술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조선 전기의 자기와 공예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자기의 발전 기억번에 분청사기 15세기 때 분청사기는 청자의 백돌 분을 칠한 것. 그리고 16세기 때 가면 깨끗한 백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왜요? 선비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백자가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양과로 2번에 보면 그림과 서예도 틀려져요. 서예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요. 그림. 우리 시험에서 그림 엄청 좋아하니까요. 훈구파 어때요? 자주적인 성향을 띄었죠. 그렇죠? 자주성, 진취적 요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사림들은 선비의 절개 어때요? 내가 혀깨 물고 죽는 난이 있어도 절대 남을 비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선비의 기계를 담은 그렇죠? 대나무 뭐 이런 것들 쭉쭉 뻗어나는 사군자를 서정적인 그림들이 사군자와 서정적인 그림들이 16세기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5세기 훈구파 진취적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15세기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도화서 화원이 그린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작품으로서는 목류도원도가 있습니다. 목류도원도 안견의 그림이죠. 목류도원도가 있고 그리고 고사관수도가 있어요. 자, 목류도원도는 안견이 그렸는데 안견은 도화서 화원이에요. 그래서 이 목류도원도는 누구의 꿈을 그린 건데 그 세종대왕의 아들, 셋째 아들 안평대군 있죠. 수양대군의 동생이죠. 이 안평대군이요. 아버지가 왕이 있을 때 왕자잖아요. 왕자일 때 이 도화서 화원들하고 술을 즐겨 했어요.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셨는데 그때 이제 안견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난 그런 세계는 본 적이 없다. 막 복숭아 나무가 있고 막 거기에서 뛰어놀았는데 아주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데 자, 목류도원도는 옆에 날개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좌쪽은 이 정면으로 본 것, 그리고 우측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본 것, 이렇게 해서 그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한 폭의 그림에 담은 그림이 목류도원도다라는 거죠. 고사관수도는요, 그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의 그림인데 오른쪽에 그 날개 그림에 보시면 높은 선비 고사가 여기 바위에 딱 턱을 개고 보고 있는데 어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물을 보고 있죠. 높은 선비가 고사 보고 있다. 어디? 물을. 말 그대로 고사관수도예요. 이것이 이제 15세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사림, 서정적인 그림, 사군자. 그 니은번에 보시면 송화보월도, 이상자, 영모도, 초충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풀과 벌레가 있는 거. 자,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목죽도, 그래서 대나무를 그린 거, 목죽도. 그래서 대나무 쫙쫙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고 초충도는 초, 풀,
충벌레. 그래서 풀과 벌레가 같이 있는 그림 초충도라고 불러버리고, 송화보월도는 이렇게 이제 절벽 같은데 하나가 우뚝 솟아있죠. 절벽에 떨어져도 나는 버틴다 이거죠. 그 송화보월도 16세기 그림. 영모도 뭐 이제 그 털이 있는, 그렇죠, 고양이와 뭐 이렇게 짐승들, 저 위에는 또 새가 있고 털을 가진 이제 짐승들을 그리는 그림 영모도예요. 월매도 쫙쫙 뻗어 있죠. 쫙쫙, 그렇죠? 자, 양거로 3번에 이제 음악 및 무용이 있는데, 음악 백성의 교화 수단이다라는 거. 음악도 맨 끝에 보시면 악을 정비합니다. 그렇죠? 악은 군중 음악이에요. 그래서 악도 세종이 정비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세종은요, 음계를 만들었어요. 음계가 또 정감보라고 하는 건데, 이 음계도 만든 양반이 세종, 절대음감을 가졌던 양반이 세종입니다. 세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수업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지쳤잖아요, 그렇죠? 악화괴범도 있는데요. 이것은 성종 때 음악을 정리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무용, 처용무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전 페이지에 원각사지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걸 제가 고려 때 이 구분을 해드렸나 모르겠어요.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탑이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의 세조 때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 어디 EBS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사진 하나 툭 주고 이게 두 개 탁 있는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원각 뭘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정답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탑이 있어요. 탑이 그냥 이 탑이라고 봐요. 뭐 따지지 말고. 자, 고려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이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그 어디 뭡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복원을 했는데, 어디 경복궁에다가 복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 배경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경복궁 있는 거죠. 이거 고려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식이 막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옮겨놨다고요? 이따가 한번 어디에다 옮겨놨다고요? 보세요. 어디? 벌써 까먹었어? 저기잖아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렇죠? 그래서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끝에 가면 쫙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사진을 탁 찍은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식 유리창 천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경천사지 10층 석탑. 와, 제가 별거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둘레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놓은 게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그래서 요런 모양이, 이런 둘레 현대식 쇠파이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뭔지 아시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고. 아셨죠? 제가 이제 별걸 다 해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조선 후기로 들어갑시다.